네, 안녕하세요. 민경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뢰와 역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하면 퍼포먼스가 이 캐퍼빌리티, 역량에 의해서 나는 방식이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역량에 의해서 나지 않고요. 다른 방식으로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게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박사과정으로 과학기술학 협동과정을 전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고 지금은 사회혁신 해봄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과학기술학 협동과정에서 과학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사회학은 과학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학문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요. 신뢰의 4가지 요소, 그리고 역량의 정의, 그리고 성취 예측 모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평생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를 나누고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할 텐데요. 영상을 한 2개 정도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트럭 5대가 한 트럭이 5대, 4대를 끌고 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볼보 하면 왜 볼보일까? 이 얘기를 사실 이 맨 위에 있는 분은 볼보 사장이에요. 그래서 와이어도 안 달고 실제로 트럭 매니에 최근에 장클로드 반담이 새로운 영상을 찍긴 했는데 이거 다음에 나온 영상은 장클로드 반담이 그 양쪽 발을 벌리고 그 트럭 2개를 걸치고 트럭이 달리는데 근데 이거 와이어도 안 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안전하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죠. 혹시 이제 저희 주제가 신뢰와 역량인데 좀 보시면 볼보 살만한가요? 볼보를 트럭을 살리고 저희가 트럭을 살 일이 없어서 일반인이. 그래도 이제 볼보 이제 트럭뿐만 아니라 최근에 막 CX40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 실험 이런 걸 해보면 볼보가 제일 안전하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된다인데요. 왜 신뢰를 갖게 됐을까?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신뢰감이 가시나요? 성능. 5대를 올려놔도 괜찮다. 성능, 안전함. 안전. 이런 거. 역사성. 채팅으로도 안전. 유명한 광고라고. 자신감.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신뢰를 우리가 얻게 됐는지 한 4가지 요소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영상은 혹시 저스티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스티스 보통 저딧이라고 부르거든요. 온라인에서도 혹시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고 래퍼입니다. 근데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제가 보기엔 최병천 소장님처럼 혜성같이 등장해서 랩계에서 거의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 랩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거 딩고 프리스타일은 그냥 원테이크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려면은 다 외워가지고 안 틀리고 가야 됩니다. 래퍼들의 거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벌스를 13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티스 하면 이제 반항의 아이콘이자 이제 힙합계를 씹어먹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한국말 랩이잖아요. 한국말 랩이고 근데 이 기본을 지키면서도 이 기본을 넘나드는 이 자유가 있는 그래서 이제 저스티스한테 덤비다가 다들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깨진다라는 게 어떤 걸로 깨진 거예요? 보통 이제 랩 배틀을 하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디스전을 하는데 이 디스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그 리듬감이 거의 저스티스가 최고인데요. 근데 저스티스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 뭐 듣도 보다 못한 놈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쇼미 8인가 9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 쇼미더머니의 그 전설이 이제 깨지면서 이거는 그냥 저스티스가 하는 공연 같다. 다 씹어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스티스가 하는 얘기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보여주면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면 된다 했고 진짜 보여줘서 이제 랩계의 전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랩을 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은 저스티스함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바로 신뢰가 형성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출연자죠. 네. 쇼미더머니가 뭐예요? 유명한 유명한 랩 네, 랩, 같은 거예요. 네, 랩 오디션입니다. 네, 그래서 래퍼들이 이제 그 앞에 이제 유명한 그 기존의 래퍼들이 주는 미션을 이제 수행해 가면서 네, 최근에 5억까지, 네, 1등하면 5억까지, 네, 네. 그래서 이영지가 최근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직 운영을 위한 메타인지를 좀 보고 오늘 왜 신뢰와 역량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을 운영할 때 보면은 반드시 6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앞 단위에는 비전, 전략, 그리고 조직 운영이 필요하고요. 뒷 단위에 이걸 끌고 가는 게 인사와 역량이고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퍼포먼스, 성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이 다른 5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과가 실제로 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역량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비전 시스템, 전략 시스템, 조직 시스템, 그리고 성과 시스템, 인사, 역량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6개가 고르게 발전했을 때 이 조직이 이제 신뢰가 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에는 이제 조직 운영의 트렌드가 조직 개발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Organizational Development, OD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조직이 뷰카 월드라고 보통 하잖아요. 불확실하고 휘발적이고 애매모호한 것들을 네,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이 변화의 방향성 혹은 그런 학문들을 이제 조직 개발, OD라고 부르고요. 그 OD를 하려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비전, 전략, 조직, 역량, 인사를 만들어가는 이 시스템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변화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 기업이나 조직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네,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또 메타인지 운영을 위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메타인지는 그럼 시스템이란 뭐냐?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안정적이고 신뢰가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MIT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이론은 행동과 구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이 잘 돼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은 2가지 행동, 비헤이비어랑 구조가 잘 잡혀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성장학파의 시스템이 잘 돼 있네 라고 하면 구조, 스트럭처도 괜찮고 그 안에 비헤이비어, 행동도 되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조 안에는 다시 내려가면은 구성 요소와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신성장학파 같은 경우 280명이 넘는 회원들 있잖아요. 그 회원들 간의 상호 관계가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최병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라키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위계적인 스트럭처가 되고요. 네, 서로 동등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처럼 네, 동일한 발언권과 동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 구조는 수평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측에 있고요. 다른 한 쪽에는 그러면 그런 구성 요소들이 모여있는 그 구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나는가? 이 2가지가 이제 구분되어 있으면서 반복적인 패턴의 단순 사건이 계속 혁신적으로 가거나 뭐 예를 들면 지금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단순한 패턴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사건들이. 그리고 이 사건들이 패턴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일정량의 사람이 더 늘어나면 이건 관리가 불가능한 패턴.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여기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구조가 행동을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구성 요소, 이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관 해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치를 검사들한테 시켰더니 운영 자체를 아예 행정을 못하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호관계가 대통령실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구조는 완전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거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한마디로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제 신뢰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거기에 역량 있는 사람들이 구성 요소로 들어오게 하려면 혹은 이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역량을 키워서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건가? 이런 고민들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나의 포지셔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 asking 물어보는 거고요. 아래는 answer 대답하는 거고 나의 전문성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나의 전문성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상대방의 전문성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역량을 끌어내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의 역량을 조금 사용하면서 내가 대답을 하는 걸 매니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이제 신뢰 조직일수록 코치들의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자신의 전문성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카운슬러인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카운셀러형 리더십이냐 아니면은 코치형 리더십이냐, 반대로 매니저형 리더십이냐 아니면 컨설턴트형 리더십이냐에 따라서 조직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요.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스템 자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 고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뢰하는 개인이 되고 어떻게 해서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신뢰의 4가지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뢰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앞에 25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은 몇 점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합은 100점이고요. 네, 간단하게 점수만 적어서 합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4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고 1번부터 1에서 5점. 예를 들면 1번에 나는 악의 없는 거짓말을 합리화하거나 사람과 상황에 대해 거짓 설명을 할 때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1번이고요. 나는 어떤 경우든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한다가 맞으면 5점입니다. 뭐 3점 정도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질문에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탁탁 1에서 5까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죠. 나는 생각과 말 혹은 행동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나는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말하고 행한다. 나는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항상 일치하면 5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면 1점. 그러니까 이쪽에 가까운 5점이고 이쪽에 가까운 6점. 네, 맞습니다. 1점 쪽에 가까우면 1점인 거고요. 5점 쪽에 가까우면 5점이고. 그래서 점수를 여기에서 다 5점이시면 25점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 합산을 한번 쭉 해보시고. 거의 다 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 없으면 1점이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5점이고요. 나는 왜 하는지, 이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계산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한다 라고 하면 1점이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의 동기와 이유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5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죠. 온라인에서도 잘 참여하고 계시죠? 거의 다 하셨나요? 네, 다. 예. 열정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자, 3번째. 나는 현재 직장에서 내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1점이고요. 재능을 충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면 5점. 기술 개발이나 어떤 혁신을 하지 않는다 1점이고, 나는 계속해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 금요일 8시가 넘었는데 여기 참여하신 거는 5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거의 다 하셨을까요?
네, 이건 쉬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난 실적이 좋지 않다. 1점. 내 실적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내가 뭔가를 하면 사람들은 성과가 난다라고 본다. 5점이고요. 지시 받은 대로만 일하면 1점. 나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활동들을 한다라고 5점. 이렇게 쭉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다 하셨으면 총점을 한번 내보실래요? 네, 온라인에서도 다 하셨으면 총점을 한번 채팅방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점을 쭉 내보시면 100점 만점에 되는 거예요? 25점 이상이니까. 100점 만점입니다. 네. 혹시 총점 90점 이상 있으신가요? 김승호님께서 64점이시고 다른 분들도 혹시 소장님 몇 점 정도 되시나요? 77점입니다. 77점. 대부분이 사사사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80점 넘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고? 예. 보시면 70에서 90점이 신뢰성이 약간 흠이 있지만 그 흠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바뀔 수가 있는데 미흡한 점을 70점 이하라고 하면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신뢰 점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 강의안은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강의안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신뢰는 속도 곱하기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래서 신뢰가 낮아지면요. 속도가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갑니다. 지금 혹시 8시 30분에 오실 분이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몇 명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도 같고 하면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분을 챙기느라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시간과 노력을. 그럼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더 오실 분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신뢰가 되게 완전한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누가 올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속도는 빨라지고 신뢰는 높아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업무 효율성 같은 거죠. 업무 효율성과 의사소통의 속도와 이런 것들, 빨리 결정도 되고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신뢰가 쌓여있는 집단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신뢰 수준이 내려가면 속도가 내려가고 비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불신이 거래 비용을 2배로 만든다라고 하는 신뢰 경제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정말 신뢰가 사라지면 아시죠? 뒤에서 엄청 많이 뒷얘기가 오고 가고요. 결정을 한 번 내리는 거에서 막 뒤에서 말이 많아지고요. 지금 아마 정부가 그렇지 않을까. 뭘 해도 국민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지금 다른 거 해야 될 때 앉아서 키보드 워리어하고 밖에 나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는 비용을 엄청나게 높이면서 그 다음에 결정되는 정책들 거의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는 거죠. 즉 그거 잼버리 때문에 막 머리 쓸 시간에 저희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꾸면 신뢰가 낮으면 세금, 우리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올라가고 신뢰가 높으면 배당, 받는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내는 거와 받는 것들이란 거. 네, 맞습니다. 경제학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략과 실행이 성과라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이 T는 바로 신뢰입니다. 전략과 실행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가 떨어지면 성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높아도 신뢰가 떨어지면 성과가 안 나고요. 조직의 역량이 아무리 높아도 신뢰가 떨어지면 성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개인 역량이 0인데 조직 역량이 100이에요. 그럼 신뢰가 100이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신뢰 있는 조직으로 가는 것들은 매우 힘들어진다. 온다고 얘 안 했는데 오셔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신뢰 속도에 보면은 이제 세금으로 보면은 80%, 그러니까 신뢰가 20%밖에 안 되는 조직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역기능적인 환경과 유해 문화, 공격적인 이해 당사자, 철저한 감시 감독, 중복되는 계층 구조, 처벌과 시스템 구조. 이게 신뢰가 떨어질 때 80%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직에서 일어난다면 개인에서는 역기능 관계, 서로 만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차갑고 가차없이 발을 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적과 동지로 나누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다 보이시죠? 네. 근데 만약에 신뢰가 높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배당이 높아지는 거죠. 신뢰가 높은 조직에서는 건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요. 한 방향으로 정렬된 시스템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무실 내에 정치가 거의 없어요. 이 정치는 이제 뒤에서 험담하고 막 조정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당연히 진심 어린 소통을 하게 되고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함께 일하는 데 집중하고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본부장님이 저 얘기한 게 무슨 이야기지? 가 아니라 저렇게 얘기한 걸 더 잘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도 모자를 판에 만약에 이게 세금으로 바뀌면 저거 저 사람한테 유용한데 나한테는 독인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가 높을 때 또 낮을 때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신뢰성과 분석을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그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분석력은 떨어지는데 신뢰성이 높을 때 사람들은 순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도 낮고 분석도 낮으면 우유부단 결정할 수가 없게 되죠. 반대로 신뢰성은 낮은데 분석은 되게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분석도 되게 잘했는데 되게 세부적으로 잘하는데 신뢰성도 높다. 그러면 이제 신뢰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믿어주는 그런 순진함이 아니고 서로 잘 알고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되려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뭘 해야 되냐, 이 고민으로 가죠. 그래서 신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이제 오해는 신뢰는 증명할 수 없거나 느리거나 받는 것이기 뜻대로 내 손을 떠났거나 가르칠 수도 없고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실제로 신뢰는 규정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요. 신뢰만큼 빠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신뢰는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팩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네 가지가 신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인티그리티, 성실성이고요. 두 번째는 의도, 세 번째는 능력, 네 번째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뢰가 있다, 혹은 이 조직은 되게 신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하나씩만 손꼽아 보면은 맞네, 그래서 신뢰가 있던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성실성은 예측할 수 있고 항상 매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학자 중에 칸트는 몇 시만 되면 거기를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돌아다니지 않으면 아픈가? 라고 해서 사람들이 집에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죠. 매일매일 루틴하게 이걸 하는 사람, 매일 정각 8시에 오는 사람, 여기에 맨날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성실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의도입니다.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가. 이게 이제 의도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다른 생각 안 해도 돼. 저 사람 말하는 거랑 행동은 똑같아. 나한테 말하는 게 진짜야. 이게 이제 의도인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성실하고 의도가 좋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실하고 의도가 너무 순수한데 역량이 떨어져요. 뭘 맡기면 일을 못해요. 그럼 신뢰가 생기나요? 그냥 우리 좋은 친구 하자, 이렇게 되겠죠? 같이 무엇인가를 도모하기엔 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역량 혹은 능력, capability인데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capability랑 competency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차이를 조금 감이 잡히시는 분 계실까요? 온라인에서도 혹시 competency랑 capability. 역량과 능력. 비슷하면서 약간 애매한 개념인 것처럼 보이시죠? 이거 쉬운 말로 하면 competency는 상대적인 역량이에요. 컴피트는 경쟁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저희가 그 피겨 스케이팅을 탄다 그러면 거의 다 못 타서 한 명만 스케이팅을 배운 사람이 1등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김연아 씨가 온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인 역량, 컴피턴시입니다. 이거는 경쟁에서, 그래서 거기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캐퍼빌리티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절대적인 역량이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진짜야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저 사람 그 우물한 개구리야, 여기서만 잘해 딴 데서 못해, 이게 아니고 와 여기서도 최고인데 밖에 나가도 최고야,
뭐 손흥민 같은 경우가 그렇죠. 국내에서도 잘했지만 밖에서 나가도 최고고 지금 한참 요즘 뜨고 있는 축구 선수 이강인. 네, 어렸을 때부터 절대 역량이 뛰어났죠. 이런 것들인 거죠. 네 번째는 역량도 좋고, 네, 성실함도 있고, 의도도 좋은데 항상 결과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 쟤는 처음 한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운이 안 좋아. 근데 한 10번 정도 그러면 쟤는 안 돼. 왜 안 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 돼. 그래서 결국 리절트, 어떤 결과를 냈는가, 그 결과 낸 것들을 네,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신뢰가 쌓인다고 합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볼보를 한번 볼까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성실함 혹시 보이나요? 볼보? 네, 인터넷에 보면은 볼보가 트럭도 그렇지만 차량 충돌 시험을 진짜 매번 엄청 열심히 해요. 그 강도를 계산해서 강도를 높이고 계속 실험을 하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볼보의 의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간 스웨덴의 사고가 있죠. 그래서 얘네는 꽁으로 만들진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볼보의 그 SUV를 사는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볼보는 허튼데 돈 안 써. 그러니까 얘네 믿을만 해. 이렇게 된 거죠. 혹시 그리고 이제 능력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별로 안 다치고, 네, 성능도 좋고 오래 가고, 그리고 성과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볼보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저스티스, 저딧도, 저딧은 진짜 매일매일 쓴대요. 가사를 매일매일 쓰고 비트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맨날 그 저스티스가 비판하는 애들 중에 하나는 맨날 술 먹고 클럽에서 노는 애들, 니네 언제 가사 쓰고 언제 비트 만드냐, 난 도대체 너네가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 한 번 뜨는 거 6개월 아니면 다 사라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스티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가사가 너무 진짜다.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쇼미더머니나 이런 데 나오면은 능력을 보여주고, 이 성과도 이제 앨범이 팔린 거나,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유튜브에 보시면 한국 그 뮤지션들이나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저스티스나 이런 사람들을 외국인들의 반응을 이제 보여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예, 미국의 래퍼들도 이제 저스티스에 대해서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성과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요소만 있더라도 간단하게 나는 그러면은 신뢰를 얻는 사람인가? 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못 믿겠는데 그 이유가 네 가지 중에 뭐가 떨어져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과에 있어서 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성과는 사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와도 연결돼 있어요. 내가 이거를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임은 리스판스랑 어빌리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 리스판스를 하냐 안 하냐는 의도의 문제고요. 이거를 리스판스, 응답했을 때 이걸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어빌리티, 능력 혹은 역량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는 조직은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안은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네, 전체 방에.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역대 대통령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이 네 가지의 요소를 한번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가요? 성실했던가요? 네. 네, 성실했었고, 네, 혹시 그 이유가 혹시 어떤 요소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네. 혹시 한두 가지만.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네, 책도 많이 읽고, 떨어지더라도 네. 꾸준히 꾸준히. 백수 시절에도 연구소 만들어서 계속 연구하시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가요? 성실한가요? 성실한 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실하게. 아, 예, 돈하게 성실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쵸, 세월호만 봐도, 네, 근태만 보면 사실 성실함을 알 수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억울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억울할 수도 국정에서 있지만, 억울하셨으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봤을 때, 성실하긴 하고 네, 대통령은 별로 성실하지 않아요.
예, 그럼 벌써 이제 네 번째 중에 하나씩은 다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 혹시 의도는 어떤가요? 네, 그건 이제 워낙 성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럼 세 번째, 역량은 어떨까요? 위기관리 역량, 변화의 역량. 역량은 곤란한 질문입니다. 네. 곤란한 그건 질문. 정성 평가니까 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예, 어떤 분은 영향이 훌륭하다고 네. 생각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조금 이따 역량을 이제 구분하는 요소들을 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순서로 역량인 것 같아요. 아, 이 순서로. 저 순서로 이렇게. 아. 이렇게 내려가는 아, 네, 그럴 수 우하향 있겠네요. 하는 역량. 우하향. 그럼 마지막으로 성과는요? 역량과 성과는 아까 별개라고 말씀드렸죠? 성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평가가 다 엇갈리게 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 소장님께서 이 평가를 잘 하려고 네, 역량 분석과 네, 의도가 잘 전달됐는지와 성과들을 분석한 리포트들을 많이 내시고 책도 내셨잖아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역량이 이제 문제입니다. 역량을 뭘로 봐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처음에는 자기 신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는 대인 신뢰, 그리고 조직 신뢰, 시장 신뢰, 사회 신뢰 이렇게 발전하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자기 신뢰는 셀프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을 높이기 위한, 이걸 높이면 자기 신뢰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아까 조직에 대한 신뢰와 자기의 신뢰가 합쳐지면서 네,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대인 신뢰는 네, 다른 사람으로 받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는 신뢰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신뢰. 혹시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했을 때 좀 신뢰받는 사람인가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맥킨지에서 그 불확실한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세 가지의 C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영어로 C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C를 세 개를 읽겠습니다. 저기 콘시스턴시라고 하나 써있긴 하네요. 아, 예. 역시 빠르시네요. 네. 정답은 consistency, consistency, consistency. 일관성이다. 네. 세 개 다. 이거를 100번 써도 네, 모자르다라고 맥킨지에서 분석한 네, 전략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일관적이냐? 그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일관성 안에는 네, 루틴하게 성실하냐? 의도도 계속 변질되지 않냐? 역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냐? 성과도 계속 내고 있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신뢰를 받는 리더십일수록 자기에 대한 셀프 트러스트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신뢰를 계속 생각하면서 네, 자기를 네, 훈련시키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 높은 리더의 13가지 특징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진실성, 솔직하게 말한다, 상대를 존중한다, 네, 잘못은 즉시 시정한다, 의리를 보여준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뢰가 생긴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신뢰는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아느냐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 되게 신뢰감이 있고 되게 이 사람 진짜 괜찮은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스스로 보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서전을 많이 쓰고요. 글을 많이 쓰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좋은 거는 그 표현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수록 이 셀프 어웨어니스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거기에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50대 초반이신데 그분 항상 네,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 받아서 또 그걸 반영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글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의 반응도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높아지는 13가지 행동이고요. 네, 조직 신뢰는 당연히 아까 그 4가지가 조직 안에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으면 진행되는데 그렇게 구현됐을 때 조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치가 증대되고 성장이 가속되고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 간의 협업이 증가하고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실행이 돼서
사람들이 로열티를 가지게 됩니다. 아, 우리 조직이 정말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를 만들려면 조직으로는 보상 시스템, 소통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그 구조 자체의 요소들, 아까 네 가지의 그 신뢰 요소를 다 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쉽지만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예를 들면 지금 이 금요일 날 하는 이 모임이 신뢰감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저희 그 카톡방에 있잖아요. 200 몇 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의도는 뭐냐?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청와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잼버리 사태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게 의도잖아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뭔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역량이 쌓여서 이걸 해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린 계속 공부해야 된다. 계속 외교도 봐야 되고 국내 정치도 봐야 되고 경제학도 봐야 된다. 간호법도 실제로 전문가를 불러서 들어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의 선언을 보여주고, 역량이나 성과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시장 신뢰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평판입니다. 네, 시장 신뢰의 핵심은 평판이고 보통은 브랜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신성장, 네, 학파 혹은 연구소의 평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네 가지를 전략적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쌓였을 때 이제 사회 전체적인 신뢰가 높아진다라고 하고요. 네, 의심과 냉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서로 간에, 네,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생기는 게 이 신뢰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신뢰는 매우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진짜 강남역 못 가겠잖아요. 신림역 잘 못 가겠고, 이게 신뢰가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이 원인은 개인적인 신뢰부터 차근차근 쌓여온 것들이 이제 터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2019년, 20년 자료이긴 하지만 공공기관별 국민의 신뢰 수준을 보니까요. 공공보건기관의 신뢰가 가장 높아요. 네, 1에서 10까지를 했는데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게 뭐냐? 국회의원입니다. 네, 거의 3점대이고요. 여기는 2020년 기준인데, 네, OECD 정부 신뢰도 대한민국 추이를 보면은 20개 국가 중에 7위를 했습니다. 네. 질문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작년 초 기준이니까 지금은 정말 많이 떨어졌겠죠? 뭐 지금, 네, 신림역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잼버리, 뭐 이태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지표가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네, 63점 정도. 그래서 이것도,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UN 안에서 192개, 그리고 OECD 30개 이상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31위는 그래도 꽤 높은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가장 높이 치솟았고요. 지금은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사회적 신뢰까지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신뢰 받는 사람, 네,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는 뭔가를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은 끝나고 받을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제 그러면 역량, 도대체 역량은 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량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량 사전, 역량 모델, 역량 레벨, 그리고 행동사건 인터뷰, HRD 이런 게 있고요. 이 역량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성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핵심인데요. 이 캐퍼빌리티가 증가하면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은 보통 이렇게 학계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성과 창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이제 누가 정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보면은 정치인들이 제일 낮았잖아요. 네, 3점대. 근데 그 기준 자체는, 네, 보시면은 이런 거였죠. 그 기준 자체는, 네, 신뢰라는 기준을 썼기 때문에 그 신뢰의 기준으로 보면, 네, 국회의원들은 되게 낮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른 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인 설득 역량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의 핵심은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뭔지, 이게 바로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빌리티랑 컴피턴시 더 들어가면 캐퍼빌리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어빌리티는 여기 보시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힘, 파워 자체를 얘기한다면, 네, 역량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역량을 보통 아이스버그 모델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1993년에 나온 모델인데 보시면 이게 텐저블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량을 볼 때 보통은 보이지 않는, 네, 자아 개념, 특질, 동기, 요렇게가 안 보이는 역량의 개념이고, 보이는 개념이 지식, 스킬이에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식, 스킬이 위에, 네, 보이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애티튜드, 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인하 대표, 그 제일기의 부사장이셨던 분이 낸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원하게 하라 라는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태도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얘기하는 역량이거든요. 너가 아무리 정글 속에 있더라도 너 정신 차리고 너의 태도를 잘 만들면 뚫고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역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여기 앞에 글자를 따서 KSA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역량이 진짜 있어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역량이 있어? 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있고 스킬도 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래머들의 태도는 밤을 새서라도 이 코딩을 완전히 완수하는 게 핵심인데, 이 사람의 태도는 예를 들면 한두 시간 하다가 재미없어 그만둬.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식과 스킬이 자기 몸에 안 배고 계속 다른 거를 복붙해서 만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역량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경영학을 하시는 분이 얘기한 게, 중간중간에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꼬치꼬치 물어보고 관찰하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순간에서 배운다라는 게 태도예요. 그 사람은 역경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여기서 배워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과, 네, 어떤 사람의 태도는 모든 게 다 냉소적인 태도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했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한 태도가 역량이라는 거죠. 그럼 그 역량인 태도가 5년, 10년이 되면 루틴이 발생하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량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조직이든 역량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딕셔너리에서 몇 개를 빼서 모델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성취지향, 분석적 사고, 수행점검, 미래지향 이런 역량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역량들 안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 모델을 몇 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잘하려면 일단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정보 수집을 일단 잘해야 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대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관계 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5개를 뽑아서 역량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역량 모델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자신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거 분석을 잘했나? 이거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럼 분석을 더 하면 되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킬은 뭐가 필요하지?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자신감을 높이기는 어떤 태도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계 형성에 대해서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관계 형성인데, 나는 관계 형성을 위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내 태도는 어떻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역량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역량 레벨이 이제 보게 됩니다. 아까 만들었다고 5개를 이제 그 강의할 수 있는 역량 모델로 만들었다고 치면 그것들의 레벨이 있잖아요. 그럼 레벨 1인지 레벨 5인지를 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신성장 학파에서
미래의 정치인들을 이제 양성한다라고 보면 그럼 미래의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야라는 거를 쭉 역량사전을 먼저 만들고요. 이번에 하는 뭐 23차 스터디의 그 교육의 역량 모델은 이 역량 사전 중에 5가지를 뽑아서 이걸 이루기 위한 강사도 부르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워크숍도 해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레벨 1에서부터 몇 가지 증가할 거를 계획 세울 건지 끝나고 나면 한 레벨 3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레벨이 아직 2네 이런 피드백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역량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행동사건 인터뷰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역량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인터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그 스테어 혹은 스테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행동사건 인터뷰는 인터뷰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역량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강의로 치면은 강의를 해보셨나요? 어떤 상황에서 어려우셨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의에서 당신의 역할은 뭐였어요? 어디까지 설명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거였나요? 그랬을 때 당신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고 당신의 의도는 뭐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나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과가 나는 새로운 리절트가 나와서 실제로 변화시켰던 거를 이 6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역량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행동사건 인터뷰가 가장 쉽지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새로운 매물을 찾을 때라든지 상대편한테 이 6가지 정도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요것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컴피턴시 혹은 캐퍼빌리티 딕셔너리 역량사전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모델을 만듭니다. 몇 개를 뽑아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행동사건 인터뷰를 해보고 혹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자를 건지 말 건지 선택할 건지 선발할 건지 말 건지 혹은 이 일을 맡길 건지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 디벨롭을 시킬 건지 레벨을 올릴 건지 아니면 역량 모델링을 다시 만들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동석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역량사전인데요. 보시면은 성취지향, 미래지향, 분석적 사고, 성실성 이렇게 쭉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성취 예측 모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역량사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모델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개발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재개발실에서 일하려면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예시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역량 모델이 있으면 만약에 새로운 분이 저희가 뽑으려고 해요. 새로운 분을. 그럼 들어오는 분을 이러한 모델 중에서 이거를 충족시키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앞에 보셨던 역량사전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역량사전을 만들면 우리 조직의 어떤 비전과 전략이 담겨 있고 이런 역량들이 있어야 우리가 성과가 난다라는 것이 합의가 돼서 역량사전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거나 일을 맡기거나 할 때 역량 모델링을 보통은 5개 정도를 뽑거든요. 5개를 뽑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재 등용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역량 레벨을 합니다. 역량 레벨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중에서 한 5가지만 가져도 된다. 5가지 가졌는데 근데 그 사람의 역량 레벨은 그럼 어느 정도야? 라고 했을 때 범주로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정도는 이 5개를 구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넘어서 팀까지. 세 번째는 팀 자체를 리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면 네 번째, 5번째는 우리 조직을 넘어서 다른 조직을 끌어당기는 데까지 역량이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자기와 함께하는 그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을 잘 꾸릴 수 있느냐, 이걸 꾸려서 정부 자체를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조직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넘어서 외교적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레벨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리더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도 이런 역량 모델을 선정해서 그거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요거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밀겠다, 요거에 맞는 그 국회의원 후보를 우리가 총선에서 밀겠다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후보의 역량 레벨이 거의 만렙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16가지는 보통 학계에서도 쓰이는 역량 모델, 역량 사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있는 단체에서는 여기에 추가를 해서 저희에게 맞는 사전을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아마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역량 사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학파에서 만약에 역량 사전을 만든다면 혹시 뭐가 좀 더 추가되면 좋을까요? 역량 중에 뭐 수행점검, 대인 역량, 호기심, 정보 수집, 성실성, 자신감 이런 거 있는데, 어떤 게 좀 추가되면은 신성장학파의 신성장연구소에 네, 역량을 독서. 독서력. 네. 윤범기 이름을 안 해보냐. 윤범기님 알아보는. 아침 7시에서 7시 반에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있냐 없냐. 아,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얼마나 잘 네, 자전거, 그렇죠. 자전거, 예, 그 운동신경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뽑아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면 5개를 뽑는다 그러면 4개 정도는 기본적인 걸 뽑고, 거기에 신성장학파에 꼭 필요한 역량을 하나 뽑아서 역량 모델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분이 우리랑 계속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닌지, 함께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닌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이 강의들도 역량 모델에 따라서 이 역량 레벨이 높은 분들을 강사로 이제 부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연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윌리엄 호엘이라는 사람이 역량의 어떤 레벨을 좀 정한 단계인데요. 앞에 보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영향력 범주로 5개를 봤다면, 이 윌리엄 호엘은 이제 능력 단위에서 봤는데, 첫 번째는 1번은 무의식적 무능이에요. 내가 아까 보셨던 그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주인공이 섰다가 엄청 잘해지는 결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인공이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떨진 않았을 텐데, 이게 바로 무의식적 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의식적 무능력은 필요한 건 알아요. 혹은 내가 있는 건 알아.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운전을 하고 싶은데 운전이 필요한 건 알고 나도 운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운전은 못해요. 이건 이제 의식적 무능력인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 사람 이거 잘한다, 이거 정도 할 수 있다가 의식적 능력입니다. 필요한 것도 알고 내가 운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운전도 잘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무의식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최고 단계인데, 이거는 어떤 상태일 거예요? 운전을 치면 그냥 안 배워도 잘해. 아예 딴짓하면서도 운전 막. 예, 그렇죠. 운전하면서 전화도 받고 카톡도 보내고 기획도 하고, 네, 그거 막 그 전화 청취 막 하면서 운전하면서 막 대답하고.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게 자기 스스로가 레벨 4라고 생각하다가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그거 보면은 레벨 3나 2에서는 별로 안 생겨요. 초보 운전은 정말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것만 보고 가잖아요. 근데 4가 되면은 안 보고 막 운전하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게 끼어들면서 이제 사고가 나는, 이게 이제 무의식적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처럼 레벨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량은 선정이 되면 그 레벨링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정했던 역량 모델링에서 예시로 보면은 저는 미래지향성은 되게 레벨 5인데 제일 낮은 게 대인지향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역량을 올릴 거냐 했을 때 바로 이 대인지향,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을 미치는 역량이 떨어지니까 이것들을 높이기 위한 학습과 공부, 그럼 만남들을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삼성화재에 딱 입사를 했는데 얘가 숫기가 되게 없는 애예요. 팀장이 시킨 게 아침에 요만큼을 다 뿌리고 오라고. 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역삼역에 가가지고 계속 뿌렸답니다.
예,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하니까 이제 거의 전문가가 돼서 네, 엄청 잘 뿌렸다는 그래서 지금 되게 훌륭한 친구가 돼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팀장들은 이런 역량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것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과 훈련의 방법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역량에서는 조금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럼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예측 타당도 그리고 반대쪽은 비용과 시간입니다. 저희가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여기 중에 어떤 걸까요? 평판조회 아닐까요? 평판조회. 예, 평판조회도 많이 하고 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네, 많이 하죠. 블라인드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단순 면접이에요. 만나서 물어봐요. 인터뷰도 만나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예측 타당도가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 거를 네, 비용과 시간도 되게 높거든요. 차라리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네, 예측 타당도를 높이려면 인지 검사를 하면 돼요. 네, 시험, 예, 인적성 플러스 네, 필기 시험 이런 거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면접을 보는 거죠. 필기 시험을 뽑으세요. 면접 보지 마시고 필기 시험을 뽑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낮은 거는 이제 인적성 검사고 아니면은 생애 자료 이런 건데 이제 조금 더 고단수로 가면은 작업표본 검사 이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오예요. 이게 아까 성과의 네 번째, 그러니까 신뢰의 네 번째 성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내세요. 이게 예측 타당도도 되게 높죠. 근데 그 낸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네, 비헤이비어, 이벤트, 네, 인터뷰입니다. 행동사건 인터뷰. 그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뭘 바꿨고 이런 것들을 그 사건 단위로 역량 단위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면접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이제 측정하고 좀 역량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일단 포트폴리오 먼저 내시고요. 저랑 만나서 인터뷰 하시죠 하면 그 포트폴리오 보고 혹시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걸 바꿨나요?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이렇게 행동사건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뽑은 사람들이 이제 진국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아까 실내 네 가지까지 가보면 근데 아침마다 7시 하는 거 혹시 뭐 있어요? 물어보면 저는 그냥 자는데요. 아니면 윤멍희 기자님이 올린 거 맨날 보는데요. 통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측 타당도와 비용 시간을 볼 수 있다 이고요. 조금 정리하자면 역량 모델링과 레벨링이 이제 어떤 전략 방향과 맞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역량 시스템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역량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신뢰의 기본적인 요소인 세 번째 이 역량을 계속 쌓을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시간을 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 해서 요건 한 장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최동석 교수님이 만든 방금 그 역량을 네, 최동석 최진석 아니고 네, 창당하신 최진석 아니고 네, 최동석 네. 최동석 교수님이고요. 성취 예측 모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아까 16개의 역량 사전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 썰도 많이 푸시는데 요거가 나올 때는 사실 진짜예요.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걸 보시면은 조국도 분석하고 네, 보수도 분석하고 민주당의 여러 사람도 분석하고 대통령도 분석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분석하는 핵심은 요거예요. 누구나 다 역량에 있어서는 도구적 역량군, 실제로 도구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추상화 역량, 뭔가를 기획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목적 지향 역량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높이려면 첫 번째 도구적 역량은 계속해서 팩트를 찾으려고 하는 사실 발견의 태도가 필요하고 추상화를 하려면 자기인식, 셀프 어웨니스를 해야 되고 목적을 계속 만들려면 오픈 지평, 그러니까 열려진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역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되게 잘 조작해. 그러니까 도구를 잘 만지고, 예를 들면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는데 이 영상을 되게 잘 찍으시고 구도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필요한 거는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그리고 영재성. 네, 몰입하는 성향을 영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도구적 영역이 되게 높은 거죠. 경제성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네, 그래서 영재성이 영어로는 giftness예요. 네, 받은 건데 이 받은 거는 여기에서 책에서는 몰입하는. 재능이네요. 재능. 네, 그러니까 재능인데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역량이 아니고 하나에 완전 미친 사람처럼 몰입하는 거. 요걸 이제 영재성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주 올리니까. 카톡 예 그럴 수 있죠. 네, 카톡 자주 올리는 것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자기인 추상화 역량은 보시면 창의성, 학습 능력, 미래 지향성.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학습 능력 있잖아요. 이게 요즘엔 뭐라고 하냐면 학습 민첩성이라고 불러요. 러닝 애질리티라고 부르는데 학습을 되게 빨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유멍희 기자님처럼 빨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패턴을 잘 발견한대요. 저 사람 맨날 늦네? 7시에 올리면 280명 중에 200명이 보내? 8시에 올리면은 50명밖에 안 보내?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패턴을 다른 데에 적용하는 거.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거. 요게 이제 빨리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걸 오늘 이 신뢰의 속도 4가지, 신뢰의 4가지랑 역량을 배우셨잖아요. 이거를 바로 다른 부분에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째한테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 이 첫째한테 되게 신뢰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매일매일 좋은 말 해줘야 되고,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의도를 되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아빠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거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좋은 아빠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신뢰받는 아내, 신뢰받는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려면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발견한 패턴은 신뢰를 받는 패턴은 4가지. 역량을 만드는 패턴은 뭐 4가지. 이런 식으로 발견한 것들을 다른 데 바로바로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뉴스를 보실 때, 정부가 왜 신뢰가 떨어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가부 장관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죠. 요런 사퇴밖엔 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퇴를 할 수 있는 것도 역량이라고 치면, 네,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지향구는 실제로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인데요. 이거는 성취지향,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성인데요. 재밌는 게 이 책에서 이 최동석 교수님이 이 모든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나만 꼽으라면 자기한테 정직 성실성이다. 이거는 진짜 계속해서 역사 속에 자기의 인생 속에 쌓여오는 거라 바뀌지 않는다, 잘. 이게 이제 신뢰의 4가지 중에 의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직 성실성이다. 네, 요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요걸 알아보려면 아까 저희가 이제 러닝 애질리티 학습 민첩성으로 가면 뭘 해야 될까요?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행동사건 인터뷰를 해보면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가끔씩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직성실성인데, 예전에 제가 연희동에 살았는데 그 연희동에 59번 종점이 있었어요. 근데 종점이 항상 한 10분 정도 59번 그 버스를 세워놔요. 그러면 그 종점에서 타는 사람 돈을 안 내고 타는 거예요. 그래도 버스 운전 기사분이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식구가 다 탔는데 아버지가 3명분을 다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타타타타타 돌아가는 게 보이면서 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그냥 탔는데.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하면서 안 냈는데 이게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대박이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죠. 지금도 그래가지고 사기도 당하시고 막 친구한테 술값 항상 내시고 막 이러는데, 제발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친구분은 항상 정직 성실성이 없어요. 등 많이 처음 먹으셨고 이렇게 키도 되게 많이 그래서 크셨고, 아무튼 조크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이 성취 예측 모형. 네, 성취 예측 모형, 예, 요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고, 유튜브에서 바로 최동석 교수님이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요 책은 아니고, 외국인인 것 같은데. 아, 요거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고요. 예, 여기 이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스터디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되신다면 이 교수님을 한번 초대해 보시는 것도 매우, 네,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무튼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성취,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성장학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몇 가지 요소만 떼가지고 바로바로 분석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되게 명확하고 역량에 기반한 예측, 아, 이건 망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분이 이제 그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전 세계 리더를 한 1000명 정도를 만나고 네, 유형 이제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라이프롱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평생에 걸쳐서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고, 요걸 이제 지도자 평생 개발론이 영어로 하면 리더십 임멀전스 티어리예요. 리더십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지다가 한순간에 임멀전스, 네, 출현한다라고 하는, 네, 팡하고 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주제입니다. 거의 10분 안에 끝날 것 같고요. 처음 이제 요거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보느냐, 내 인생은 뭐다라고 했을 때 비유를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내 인생은 뭐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내 인생은 어떤 지도와 같아. 그래서 지금은 길을 헤매고 있지만 이 길이 언젠가는 교차로를 만나서 다른 길이 생기고 열릴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지도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난 이 길을 계속 가고 있고 길을 가다 누군가를 만날 거고, 그러면 같이 컴패니언이 돼서 그때 결혼하면 이제 동반자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도 같은 길을 가다 만난 거고,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이런 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량을 기르려고 할 때, 리더십의 역량을 기르려고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직업을 맡으면 내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길에 대한 비유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퍼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만, 예를 들면 최명천 소장님을 꼭 만나야만 내 정치 어떤 그 앞날이 풀려, 윤먼기 기자님을 만나야만 이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조각이 부족한데 이 조각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위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어느 순간 불이 켜지면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거야. 나한테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한대요. 무명으로 있지만 언젠가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비쳐서 내가 팡하고 뜰 거야.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체스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체스 게임 다 해보셨죠? 뭐 우리로 치면 장기인데, 이 체스 게임의 핵심은 처음 시작할 때 중간 그 끝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면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프닝 게임에서는 먼저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말들이 다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되게 충만하고, 그리고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쪼를 그 병정을 움직일까, 나이트를 움직일까, 이런 고민들로 되게 이상적이고 되게 즐겁다는 거죠. 근데 중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게임을 끝낸 사람도 있어요. 잘못 선택했다가. 그리고 나쁜 경기임에도 이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걸 자기 인생으로 치면 내가 그때 패착이었다. 근데 이걸 뒤집을 수 없으니 근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은 상당 부분이 이제 엔드게임 가면은 결정돼 있어요. 이기는 게임으로 쭉 가든지, 네, 이게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이기는 게임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인생 망했죠 이제.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의도의 순수함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 되게 유명한 책 중에 아우슈비츠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슬람 그 무슬림이라고 불렀다는데 우리가 아는 종교적 무슬림이 아니고 운명주의자.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의 반면에 아니야, 우린 살 수 있어. 그래서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 이런 책은 끝까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아직 안 끝났어 이 게임은 이런 사람과 우린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들 진짜 많대요. 실제로 가스 중독, 그 가스 살포에서 죽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이가 있습니다. 한 35살 정도까지는 이상적이고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고요. 한 55세 정도까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돼서 몇 개 둘 수 있는 수가 별로 안 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고 이제 55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끝났다. 아니면 이제 완전 성공했다. 이런 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체스 게임으로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보고 리더십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체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한 세 가지의 변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타임 바운드고요. 두 번째가 프로세싱, 세 번째가 리스판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바운드는요, 사람들이 체스 게임이라고 본다면 리더십이 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내 역량이 쌓이는 시기가 좀 바운더리가 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정지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로 치면 한 중학교 정도까지가 되면 이제 뭔가 고민하고 사고할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대학생 정도가 끝나면 역량의 기초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은 초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이제 이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스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내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계속 만들어가고, 이제 중기 사업 정도가 되면은 한 50세를 넘어가면 이제 자기의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내면서 전문성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0세가 넘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과 아예 그냥 패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저희가 그 지금 그 잼버리 위원장을 누구한테 맡긴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타임을 어떻게 써왔던 사람인지를 쭉 한번 경력과 역량을 한번 쭉 볼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바운더리는 뭐냐면 프로세싱입니다. 그런 예를 들면 앞에 한 역량의 기초인 16년, 한 10년 동안 이 사람이 스피리추얼하게,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사업적으로는 실제로 자기가 일하는 어떤 도구적으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선택하는 전략적인 형성이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냐? 아까 잠깐 배우셨던 행동사건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한테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발표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게 생겼지를 한번 사건 단위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옆에 있는 짝이 발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잘해? 너 발표 진짜 짱 잘한다 그랬더니 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손 들어봐.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해결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친구가 거의 경쟁하듯이 손을 들고 욕도 많이 먹고 애들한테 왕따는 아니지만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니까 반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자였습니다. 그냥 뭐 무슨 강사를 모셔야 되겠네 한번. 사귄 거 아니에요?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아, 좋아했습니다. 그랬겠지. 제가 빨리 성공해서 꿈은 사랑을 싣고에 불러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꿨네 그 친구가. 그렇죠. 예. 저는 근데 되게 소심한 스타일인데 계속 발표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인생의 어떤 체스 게임으로 치면 나이트가 아니라 퀸을 옮긴 게 진짜 그게 최고였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쉐이핑.
그래서 스피리추얼 비즈니스 스트래터지로 한번 보면은 두 번째 이제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리스판스입니다. 리스판스는 첫 번째는 자기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삶에 대한 패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패턴이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왔던 이 프로세싱을 하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확장하는 패턴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수정하는 패턴이 있어요. 제가 또 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태권도를 진짜 잘했거든요. 겨루기나 이런 걸 되게 잘했는데 제가 고려 품새를 하다가 한번 까먹고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까먹고 유치원에서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태권도를 접었죠. 유치원 시절에. 예, 유치원 시절에. 그때부터 했으면은 제가 지금 아마 태권도에 뭔가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띠까지 하시는 기억나세요? 이제 그때 이제 사범님이 검은 띠 빨리 달고 상품까지 갈 수 있다. 얘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배구 토스를 잘한다고 이제 선생님이 너 키만 조금 더 크면 갈 수 있다 해봐라 했는데 또 이거 하다가 스파이크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걸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거 가지 말라는 뭔가 신의 계시 같은 거네요. 별로 가격이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맞죠. 이게 그런 게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긴 한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가 토스할 때 스파이크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긍정적 패턴이고요. 부정적 수정 패턴은 이제 진짜 배구는 그만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게 부정적인 패턴이고요. 아까 이거 발표할 때 사람들이 욕할 때 저는 긍정적인 확장 패턴을 쓴 거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사람들이 좀 들을 만한 걸 해볼까?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막 물어보고. 근데 만약 그때 쪽팔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되게 소심하게 계속 됐겠죠. 요 패턴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몰입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게 보였다. 아까 보셨던 기프트니스 그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리스판스가 이게 태도인데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밑에 보이는 리더십이 어느 순간 이거는 예측 가능합니다. 어느 순간 출몰하게 임멀전스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응 같은 거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리더십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셀프 어웨어니스거든요. 나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되고 아까 신뢰도 그렇지만 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제 Q&A를 받을 텐데 영상을 하나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영상인데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 역량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비전인데요. 그 비전을 이루는 가장 기본은 태도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어떤 미래를 그리느냐가 확실하면 역량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역은 사실 저는 HRD 담당자이고요. 조직 안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경영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 경영학을 하다 보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결국 교육학이 필요해서 이제 교육학도 하게 됐고 추후에는 이제 정책학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정치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뚫고 나가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이제 이게 연결하는 방식을 하게 됐고 이 사회혁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멘토링을 청소년들을 되게 한 10년 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위로하는 데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 생각했던 역량은 메타인지였어요. 전체를 한 번에 보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애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여기 몇 명 있게 이게 이제 메타인지로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여기 몇 명 있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몇 명 있게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애들이 이러다가 막 싸워요.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이 건물이야? 아니면 뭐 여기 신촌이야? 막 이러다가 애들이 우주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지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쌤! 이러면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지금 여기 몇 명 있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애들하고 그 영등포역에 가서 지금 여기 몇 명 있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막 두리번거리면서
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영등포 스타벅스를 가가지고 자 10시부터 11시까지 지금 여기 몇 명 있게? 라고 하면 애들이 100명 정도를 세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100명이 커피를 몇 잔 마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마시는데요. 50잔이요. 그러면 50잔에 한 500g씩 커피가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 9시간 일했을 때 하루에 커피가 얼마나 필요해?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쌤 그거 한 450kg 필요하겠는데요? 그치? 그러면 그거 다 어디 있을까?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직원용 그 칸을 찾는 거예요. 저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이거 로스팅하면 30일 걸린대. 이거 오려면 그러면 한 번에 시킬 때 얼마 시켜야 돼? 와 선생님 이거 한 45톤 정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갑자기 역량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멘토링을 했던 친구가 이번에 실업계 전형으로 CJ 푸드빌에 붙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턱 쏘고 이 친구들 주변에 지금 다 멘토링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 아들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난이 아닌데 지금. 진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네. 밥이라도 한번 하시죠. 예, 그래서 네, 내일은 또 친척 동생들 3명이 온다고 해서 이제 그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을 늘리려면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시켜야 생각할 수 있는 메모리 폼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진짜 새로운 경험들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항에서 오는 친척 동생 3명을 내일 모레 이제 이틀 동안 한 7, 8군데를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경험들을 세팅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잼버리를 보내세요. 잼버리. 예, 잼버리 저 보내주세요. 아주 재밌게. 평생 안 해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메타인지 그리고 역량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신뢰받는 친구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사회 주역이 되는데 그때는 그럼 어떤 사회가 돼야 되지 했을 때 개인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소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집단이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태도이기 때문에. 근데 매주 모이신다고 하고 공부한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진짜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 어떻게 만났어요? 그 특강 오셨다가 읽는 사람들. 네 읽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에 읽는 사람들 특강 오셨다가 우리 네, 스터디에는 박병원 변호사님이 거의 핵심 적으시니까. 네, 네. 그리고 거의 다 말씀드렸고 그 행동사건 인터뷰는 아까 말씀드린 성취 예측 모형 그 책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정치인들 비교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게 그 독일 그 수상 빌리 브란트랑 김영삼 대통령이랑 비교해요. 요것도 보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양반이? 네, 두 양반은 상관이 없는데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해서 네,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취 예측 모형 그 책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높네요 이거. 예, 그 많이 팔렸다는 거죠. 글을 되게 잘 쓰시고 이론 기반이 되게 탄탄해요. 그 독일에서 또 이제 그 리더십 전공을 하셨고 박사를. 기업마다 인사과가 있으니까 인사과 직원들이 뭐 많이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그 성취 예측 모형 보면은 독일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태도가 결국 쌓이는 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이고 그 해석한 거를 실제로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엄청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게 나치 전범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게 퍼포먼스로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석은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에서 68년 68혁명을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역량에 대한 모형 그리고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건 기존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던 것들을 나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로 다 철폐하고 대학도 다 바꿨잖아요. 이런 68혁명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61년에 그 미국의 KKK단처럼 이 나치를 숭상하는 청년들이 등장한 거예요. 네, 네오나치들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엄청 유명한 철학자였던 호르크하이머가 네, 그 비판 학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이제 나선 거죠. 철학자로 있다가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교육에 등장하면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10년이 되면 나라 다 망하겠다. 교육 시스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바꿨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김누리 교수님 강의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바꾼 게 뭐냐면 성교육을 바꿨어요. 그 다른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인정은 결국 성교육에서부터 성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성인지 감수성. 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까지 안 될 거고 이게 발전하면 전체주의로 다시 회귀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바꿨고 예, 두 번째 저희가 아는 대로 인권교육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놓고 세 번째가 민주화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성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어떤 거예요? 인권교육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등장하면 아우슈비츠와 같이 네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구조적으로 있어야 되냐 뭐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평등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역량을 여기서 보면은 영재성을 타고났으니까 이 사람은 더 높이 쳐줘야 되냐 아닌 거냐 이런 토론과 해석들을 계속해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돼서 이제 실제로 요즘에도 최근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네, 나와서 그 시위를 한대요. 그 난민들을 네, 독일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든지 이제 그 항공기 그만 타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자동차나 이런 걸 타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거의 이제 원인 자체는 이런 교육의 철학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꿨던 게 컸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역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다양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지가 그 나라의 역량을 선정하는 기준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